안녕하세요. 역사인물의 사주팔자를 풀어서 우리 역사를 좀 색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알아보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사화의 시대,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갑자사화의 씨앗 시대와 어울리지 못한 당돌한 왕비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갑자사화의 주인공은 이제 연산군이었죠. 그 연산군이 어느 날 갑자기 좀 미쳐가지고 수많은 관료, 신하들을 이제 죽이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연산군 개인의 어떤 기질에서 이제 기인했던 바가 굉장히 많지만, 또 하나 이제 이 갑자사화를 다루면서 결국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은 바로 이 그 성종과 패비윤씨, 즉 연산군의 그 부모님들이죠. 사실 연산군의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방황,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잔인한 행위 이면에는 연산군의 어쨌든 이 그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결국 그게 어디서 기인되는가? 사실은 뭐 그거는 연산군만이 아니라 요즘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 어릴 때 받은 그런 정서적인 학대로 인한 이제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바가 참 많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갑자사화라고 하는 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원래의 어쨌든 이 원인을 제공했던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궁합을 좀 분석하는 겁니다. 미리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제 조선시대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는 서로의 사주를 써서 보낸 다음에 그걸 보고 궁합이 맞냐 안 맞냐 분명히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역사에는 이 성종이 그렇게 패비윤씨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성종이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 당시에 궁에 있던 이 패비윤씨를 이제 신부로 맞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주를 오케이 사인을 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설사 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왕이 고집을 하는데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좋게 얘기를 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먼저 이제 각각의 인물들의 좀 사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종 같은 경우는 1457년 7월 30일 음력에 태어난 걸로 해서 정축년, 무신월, 신묘일이라고 하는 사주의 세 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패비윤씨 같은 경우는 1455년 6월 1일, 그러니까 역시 음력이고, 그래서 을해년, 개미월, 을사일 이렇게 나옵니다. 패비윤씨가 보니까 2살 위지요. 여기서 이제 먼저 그 일주를 보자고요. 일주를 이제 성종의 신묘라고는 일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게 누구의 일주인지? 그게 누구냐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패비윤씨는 을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을사라고 하는 것도 일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어떤 역사 인물의 사주에서 제가 굉장히 좀 힘주어서 설명했던 그런 간지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종의 월주입니다. 사실 이제 사주팔자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요 네 자리예요. 그래서 설사 시를 모른다 하더라도 요 네 자리의 어떤 이 관계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딱 기질과 특징 이런 게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종부터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종의 일주는 신묘라고 해가지고 태종 이방원 그 일주와 같습니다.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신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딱 봐도 날카롭고 굉장히 좀 뾰족하고 좀 예리한 이런 이제 그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글자이고, 밑에는 묘라고 해가지고 목이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금극목, 내가 극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이게 이제 편제라고 하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원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신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 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또 총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예리하고 좀 단호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해요. 성종의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물이 굉장히 좀 훤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태종 이방원도 그 부인이었던 그 원경왕후 민씨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습니까? 그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연히 이제 그 원경왕후 민씨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자꾸만 기름을 부은 게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의 여성 편력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실은 이 성종도요, 거의 그 태종 이방원 못지않은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면 패비윤씨하고의 어떤 관계가 틀어진 것도 성종의 잦은 외도,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 자, 그게 왜 그러냐? 밑에 보면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요, 이게 이제 도화살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이 묘라고 하는 글자를 두고 있는 경우는 도화를 이제 두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주목받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강해요. 근데 이제 그게 특히 저 일지에 있게 되면은 소위 어떤 이 성적인 문제, 또 내지는 이성적인 문제로 인한 스캔들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지 성종 역시 할아버지였던 그 태종 이방원 못지않게 굉장히 이런 바람둥이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월진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이건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 역시 상당히 이것이 뭐냐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스캔들과 연관된 그런 기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의 글자인데요. 이 천간에 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간에 있는 수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제 여기 그 패비우시의 월간인 계수라고 하는 음수가 있고, 그 세종의 일간이었던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임수의 생지가 됩니다. 즉 그 임수의 운동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이 신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글자 안에는 이렇게 임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저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원 자체가 아이벨임, 임신하다 라고 하는 그런 글자에서 따온 글자예요. 그래서 저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굉장히 좀 생식과 연관된 글자입니다. 즉 생식의 어떤 본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기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종 같은 경우는 이 지지에서 딱 그런 이 묘와 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를 딱 자기 안에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좀 이성들과 좀 많은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지지에 있는 요 네 개의 어떤 자리는요, 이게 또 다 육친의 어떤 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월지라고 하는 자리는요, 이게 부모와 형제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특히 요 밑에 있는 자리는 엄마의 자리로 보통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 밑에 있는 요 그 일지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배우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글자의 관계는 바로 나의 엄마와 나의 배우자의 관계를 유추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 묘와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원진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화내고 미워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애증 같은 거거든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싸우는 게 더 나은 거죠. 은근히 미워하고 은근히 불편하고 은근히 막 화가 나고 하는 이런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원진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묘와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진의 관계예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나잖아요. 이 성종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인수대비라고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여인이에요. 후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궁녀들에 대한 이런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거 관계된 어떤 책도 쓰고 상당히 학문도 뛰어난 분이 바로 이제 인수대비인데, 그게 바로 이 성종의 이 그 지금 신이라고 하는 자리, 요 자리에 딱 위치하신 분인 거죠. 근데 그 인수대비라고 하는 분하고 패비우시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고부관계를 넘어서 인수대비는 굉장히 엄격하고 유교의 어떤 그런 이 도리에 굉장히 철저했던 분인 반면, 패비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돌하고 좀 자유분방한 기질의 며느리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성종의 사주 안에서 암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재미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패비윤 씨는 그럼 과연 어떤 사주인가? 왜 패비윤 씨는 결국 이제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사회까지 받았는가? 좀 사실 제가 오늘 좀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자, 패비윤 씨는 일간이 뭡니까? 을이라고 해서 이제 목이죠. 그 일지는 사화입니다. 당연히 목과 화니까 이게 목생화라고 해서 이른바 목화가 통명하는, 목화가 서로 통해서 밝게 세상을 비춘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밝고 또 역시 총명하고 그리고 명랑한 그런 사주예요. 여기 목이 많죠. 그 미라고 하는 글자, 해라고 하는 글자, 이 두 개의 글자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연산군의 월지와 일지가 되는데요. 이 두 개의 글자 안에는 전부 다 또 간목, 을목이 숨어 있어서 목과 굉장히 가까운 글자라고 얘기했고요. 미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한여름의 토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패비윤 씨는 목과 화의 기운이 많은 여인이었다. 자, 그럼 목과 화라고 하는 건 양의 기운이고 또 이 밝은 기운이니까 성격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발랄했을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록에는 패비윤 씨가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저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명랑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당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왜 천하의 악녀로 이렇게 규정됐을까?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거는 바로 그 시대의 어떤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즉 시대와 어울리지 못한 캐릭터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시대가 뭡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신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너무 밝고 명랑하고 당돌하고 할 말 다 하고 이러면은 실거지악이니 뭐니 하면서 전부 다 악으로 단죄를 하던 그런 시대의 인물이니까 이런 기질의 여인이 궁궐이 뭡니까?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렇게 규율이라든지 뭐 엄격한 이런 것이 극치인 어떤 게 공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자, 이 을사라고 하는 이 간지요. 자, 세종을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일간이 목이고 일지가 화니까 이 관계는 목생화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화가 바로 내가 도와주는 글자라서 식신상관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이게 음양이 달라요. 을은 이제 이 음목이고 사화는 이 양화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하고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직할 때 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관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패비윤 씨는 여성이죠. 자, 여성에게 관이 뭐냐면요. 이게 육친으로 하면 그게 바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이런 오행이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성이 여성들에게는 그게 바로 자신의 배우자인 남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이 관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극하는 존재가. 이것도 좀 약간의 차별이 있긴 하지만 따라서 일주가 상관이니까 기존의 어떤 제도나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이것을 좀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반항적 기질과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물며 이런 남존여비의 봉건적 유교 시대에 자신의 어쨌든 이 그 배우자 즉 남편을 그 남편이 또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이 왕을 극하는 그런 이 상관격의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여인이니까 오죽 당돌했겠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궁합이 어떤 걸 한번 보자고요. 이런 기질을 각각 갖고 있는데 참 이 궁합을 보면요. 저는 이런 궁합 만들려고 해도 참 만들기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궁합을 볼 때는 이 일간을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띠를 비교하고 또 여기에 연관된 또 이런 그 나부모행이라든지 뭐 신살들을 비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둘은요 180도 반대로 충돌하고 상극하는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뭐 어느 하나가 좀 충돌을 하더라도 어디서는 합의되고 이런 게 있는데 성종은 일간이 뭡니까? 자, 신이라고 해서 금입니다. 패비윤 씨는 을목이에요. 음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예, 금공목해서 성종이 패비윤 씨를 극하는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음양도 둘 다 음간으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뭐라고 얘기했죠? 충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을신충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천간의 충이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하고 경, 갑경충, 그 다음에 을신충, 그 다음에 이제 수하고 화 해서 이 병하고 임, 병임충, 그 다음에 이제 정계충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나무하고 쇠가 부닥치는 싸움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물하고 불이 부닥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무하고 쇠가 부닥치면은 소리가 나지요. 물하고 불하고 부닥치면 안 나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 소리가 났겠죠. 이것도 뭐냐면 양의 목과 금이 싸우는 소리하고 음의 목과 금이 싸우는 건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보통 갑경충의 모양은요 큰 도끼로 큰 나무를 찍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직근 같은 소리가 나겠죠. 자, 그런데 이 을신충은요 이건 비유를 하면 뭐냐면 낫으로 풀을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예리할 것 같아요. 둘의 싸움이 그거 뭐 실록에도 많이 기록되잖아요. 말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패비윤 씨의 어떤 이 폐위와 사살을 시어머니 인수대비가 주도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성종이 주도한 거예요. 굉장히 미워했던 거죠. 당연히 뭐 패비윤 씨도 잘한 건 없어요. 그 법싸움 할 때 말을 너무 심하게 했거든. 뭐 죽여버린다고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더 보자고요. 띠를 보면 성종은 축토, 즉 소띠입니다. 그리고 패비윤 씨는 해라고 해서 돼지예요. 자, 언뜻 보면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지의 글자는 세 개씩 모여서 합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밑에 사유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금의 운동을 하는 이 삼합운동에 속하는 글자예요. 따라서 이 축토는 사실은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해라고 하는 글자는 아래 보면 해묘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목의 운동을 하는 그룹에 배속된 글자가 되는, 그래서 이건 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또 무슨 관계가 만들어져요? 또 금극목의 관계가 또 일어나지요. 자, 마지막 결정타. 자, 나부모행을 보자고요. 보통 궁합에서 옛날엔 더 그랬고 궁합을 볼 때 이 나부모행을 많이 비교했어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궁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부모행으로 보면 성종은 뭡니까? 가나수라고 해가지고 수오행입니다. 그런데 패비윤 씨는 뭐예요? 산두왕. 산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에요. 얼마나 화끈하게 타는 불이에요. 자, 여기서는 수극화라고 해서 성종이 패비윤 씨를 극하는 모양이 나오죠. 궁합을 볼 때 우리가 주되게 보는 그 세 개의 지점에서 전부 다 기질이 충돌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 관계가 주로 성종이 패비윤 씨를 극하는 모양으로 나오는 지금 이런 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궁합이 잘된 궁합일까요? 못된 궁합일까요? 극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성종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목과 여기 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기가 주도하는 그런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먼저 목과 화의 기운이 약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럼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그 쌀쌀 맞고 너무 좀 예리하고 너무 좀 차갑고 이러면 당연히 따뜻한 기운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는요, 사실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좋은 사주였어요. 왜 그러냐면 남존여비가 당연한 그 사회의 질서였던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극하는 이런 궁합은 이건 오케이에 쌓인 나는 궁합이에요. 반대로 이게 만약에 반대였다. 패비윤 씨가 일간, 띠, 그 다음에 그 이 나부모에 여기서 다 성종을 극하는 이런 관계였다라고 하면 아마 그러면은 좀 제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이렇게 법으로는 남존여빈이 칠거지약이니 상강오륜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상관격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질서, 그런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다 깨부시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시대를 탓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패비윤 씨가 몇 살에 그 사형을 받고 돌아가셨는 줄 아세요? 그때 패비윤 씨의 나이가 26인가? 뭐 그랬던 걸로 제가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 26이면은 어리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정말 이렇게 욕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게다가 기질 또한 이렇게 좀 밝고 화려하고 막 뛰어놀고 싶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이런 여인인데 패비윤 씨와 좀 비슷한 그런 여인이 현대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영국의 이제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평민 출신으로 이제 그 왕비가 된 이후에 뭐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밝고 화려하고 이 자유분방한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영국 왕실의 그런 엄격한 규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위기에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궁 밖으로 이제 그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월주가 갑오라고 해가지고 역시 이제 이 양으로 이루어진 상관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비윤 씨 같은 경우도 현대의 어떤 의학자들이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연산군을 낳고 나서 그러니까 많은 지금도 이제 현대 여성들도 겪는 이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성종이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그 다독여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궁녀들 찾아다니면서 이러니까 가뜩이나 이런 성격에서 그 참을 수가 있겠냐고요. 올분이 폭발하고 또 이런 식의 이제 갈등 관계에서
그냥 뭐 막 질러대니까 결국 이제 내치게 되는 운명을 이제 맞게 됐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연산군이라고 하는 자식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람이 폭군이 된다, 악인이 된다, 뭔가 좀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인물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사주에 어떤 기질도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 기질 자체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기질이 계속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게 이제 어떤 변형이 되고, 뭐 그래서 정당하게 이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왜곡되게 좀 이상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 결국 엄마의 따뜻한 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그런 연산의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갑자사화와 같은 어마무시한, 이거 역시 이 조선의 역사를 상당히 후퇴시킨 사건이죠. 3,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있었을 거고, 갑자사화 편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이제 사실 보면은 이 아이들의 인성교육 같은 게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은 학교라든지 학원 이런 데만 내맡길 게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항상 보고 배우는 엄마, 아빠들, 그들의 말, 행동을 보고 애들은 다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좀 제발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중하게 부부싸움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이 갑자사화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